있어요. 그래서 자금 관련된 전표 이제 마치고 결산 프로세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익계정 마감하고 자산부채 계정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하고 이러한 절차를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지식 1번에 결산 프로세스,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개하며 기준거래를 기록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각종 장부를 회계기간 말에 정리하고 마감하여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절차를 결산, 클로징한다 라고 한다. 스마트 A 실무 교육 프로그램상 결산 작업 순서는 이와 같아 이겁니다. 결산 정리사항을 체크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수동 결산은 먼저 하고 일반 조표에다가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을 하는데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조회하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전표 추가를 누르죠. 그러면 손익계정 수익과 비용이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합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장부 마감하고 2월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 등록되어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감가상각을 하죠. 자, 고정자산 등록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세부 내용을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메뉴이다. 고정자산의 세부 내용을 등록하면 당기의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며 그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반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할 때는 계정과목, 코드, 자산명, 취득일, 기초가액, 전기말 상각 누계액, 신규 취득 증가, 상각 방법, 내용 연수,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입력을 하죠. 그래서 수행 내용 보고 입력하자. 근데 주위에 보니까 차량 운반부의 차량일은 우리가 일절을 할 때 입력을 해놨으니까 여기에서는 생략해도 된다. 그러면 차량일, 차량 운반부 하나 빼고 건물, 기계장치, 비품 개발비 입력하는데 이거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으니까 특히 개발비 요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 그동안 입력했던 방식으로 입력하면 돼요.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이다. 고정자산 계정과목을 엔터로 그냥 지나가 보세요. 한꺼번에 여기서 입력하면서 계정과목을 여기다 입력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찾아주고 202번 101번 공장 건물이다. 자, 취득일이 2016 0228이니까 기초금액에다 입력해야 되죠. 8,900만원, 전기말 상각 누계액 2,200만원, 정액법 9번 정액법으로 그냥 지나가면 되고 내용연수 20년 10번에다 입력하시고 공장 건물이기 때문에 공장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를 500번대로 고쳐야 돼요. 1번 500번대. 그래야 제조원가로 감가상각비가 500번대 감가상각비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소에 안 했던 거가 경비 구분은 했고 다른 거 없나요? 내용 연수. 다른 사항 없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공장 건물이기 때문에 500번대로 바꾸는 거, 그리고 단기에 취득한 게 아니니까 기초가액에 넣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 (201번) 기계장치, 206번의 기계장치의 201번 기계 1 2017 0201 기초가액에 넣어야 되죠. 9,800만원 전기말 삼각누계액 3,200만원 삼각방법 정율법 그대로 주고 내용연수 10년. 자, 이 기계장치는 경비구분이 500번대 공장이니까 이것도 5번으로 고치겠습니다. 1번으로 고치겠습니다. 500번대로. 다음에 비품 입력해 볼까요? F2 눌러서 비품은 212번 코드 401번 비품 1 2020 1130. 네, 이거는 4번에다 신규 취득 및 증가에다 넣어야 되죠. 단기에 취득한 거니까. 그래서 300만원 되겠습니다. 4번에다 입력하시고, 삼각방법은 정률이니까 그대로 가고, 내용연수는 5년 입력해 주시고, 이거는 800번대 경비구분이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개발비죠? F2 눌러서 개발비는 저 끝에 있습니다. 코드는 501번이죠? 개발비. 취득일은 2019 작년 거예요. 0106. 자, 작년에 취득했으니까 기초가액을 넣습니다. 네, 기초가액에다가 취득금액 300만원을 넣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누계액 60만원을 뺀 240을 넣어야 돼요. 240. 그리고 상각누계액에다 60만원 넣어줘야 돼요. 왜 취득금액을 넣지 않고 취득금액 300을 넣지 않고 기초가액에다가 우리가 240 이걸 넣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 유형자산 이런 차량 운반구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비품은 기초가액이 취득했을 때부터 계속 보유하는 동안 변하지 않아요. 취득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가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차감 계정을 이용해서 그 장부 금액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과 같은 유형자산은 기초가액이 취득 금액을 계속 기록해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무형자산, 개발비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한단 말이에요. 직접 상각을 한다는 것은 뭐죠? 장부금액, 여기 기초가액이 장부금액이에요. 그냥 최초의 취득금액을 넣는 게 아니에요. 이 기초가액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장부금액을 갖다가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기초가액에다가 취득가액 넣지 말고 장부금액을 넣으라는 거. 장부금액. 그런데 유형자산은 장부금액이 아니라 취득금액을 넣습니다. 왜? 감가상각 누계액이 존재하니까. 차감계정이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은 차감계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장부금액을 기초가액에 넣는 거예요. 취득금액을 넣는 게 아니고 장부금액이다.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개발비는 비용이 800번대죠. 그리고 정액법 내용연수 안 넣었네요. 내용연수 5년까지 마무리하면 60만 원. 그래서 작년에 취득했기 때문에 작년에 60만 원 상각했고 또 올해 60만 원 이렇게 상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고정자산 등록할 때 우리가 개발비 요거 새로운 내용이었으니까 알고 계시고요. 자, 수행 결과 보면은 우리 입력한 것과 똑같이 됐을 거예요. 네, 개발비 보시면은 이게 기초가액에 장부금액을 넣어놨죠. 취득금액 넣으면 안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 주위에 설명도 해놨습니다.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상각하므로 기초가액란에 상각 후 금액을 입력하라. 상각 후 금액이 뭐예요? 장부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고정자산을 등록하면은 고정자산 관리대장 만들어지고요. 미상각분 감가상각 계산 이것도 만들어지고요. 양도자산 감가상각 계산 이 메뉴도 밑에 있습니다.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도 만들어집니다. 자, 고정자산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경비 구분에서 선택한 경비별로 감가상각 내용을 한번 조회해보자 그랬나요? 네, 한번 조회해 봅시다. 이거는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를 한번 볼까요?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 유형자산 계정과목. 네, 유형자산에서 그냥 엔터를 치십시오. 경비는 전체 엔터. 네, 그러면 유형자산에서 800번대 판매관리비가 차량은방구 비품, 또 500번대 건물하고 기계장치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무형자산 탭에 가면은 무형자산 계정과목 그냥 엔터로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발비하고 개발비 하나죠. 800번대. 이것이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로 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입력한 거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자동 결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죠. 요거.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자, 고정자산 등록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결산 시점별로 감가상각비 계산 명세를 조회한다. 네, 결산 기준 감가상각비 계산에서 결산 월별로 조회한 다음 반드시 저장을 해야 한다. 저장할 데이터가 월별 감가상각비 명세, 월별 감가상각비 자산별 총괄표에서 조회된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기를 하면 우리가 입력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을 조회해가지고 제대로 계산이 됐는가 확인한 다음에 저장을
해 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메뉴죠. 고정자산 등록의 맨 밑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날짜는 12월 31일까지 엔터 합니다. 결산기준 감가상각비 계상 나오고 그 옆에 월별 감가상각비 명세도 나오죠. 12월 31일 다시. 자, 우리가 지금 12월 현재 12월의 감가상각 보면은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은 900만 원. 비품의 감가상각은 22만 5,500원. 개발비는 60만 원. 여기에 지금 12월 누적 감가상각비 이것이 우리 결산에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공장 건물 445만 원. 기계, 공장에 있는 기계 1,709만 4천 원. 그래서 총액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500번대는 제조원가로 가고 800번대는 판매관리비로 갈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두 개로 나누어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 기능모음에 가면 저장 단추가 있나요? 예, 있네요.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만약에 기능모음에 가서 저장을 안 하더라도 닫을 때 이걸 닫을 때 저장하겠느냐 물어볼 때 저장 눌러도 돼요. 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결산자료 입력에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수동결산에 대한 필요 지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나 여쭤봐도 예, 예. 이제 감가상각 여기 취득 금액들 보면은 네. 그 취득 일자의 어떤 금액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지불을 하고 처음에 매입을 한 건가요?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장 건물 같은 경우에 16년 2월 28일에 8,900만 원 취득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날짜에 그 돈을 주고 매입을 한 거고. 그렇죠. 감가상각은 그 돈을 회사 자체에서 채워 넣는 거라고 감가상각이 채워 넣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그 건물의 취득 원가를 내용 연수 기간 동안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 감가상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7천만 원짜리 건물을 취득했다. 근데 내용 연수가 20년이라면은 취득한 2017년도에 취득했으면 7천만 원을 전부 다 2017년도에 비용으로 하지 않고 내용 연수 기간 동안 20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죠. 그럼 그 비용 처리를 그게 감가상각비고 누계액은 그동안 감가상각 했던 거에 합계.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최초에 취득한 날짜에 이제 전부 다 금액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서 기간만큼 지불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취득 원가라는 것은 그거 전부 지급한 거예요. 내용 연수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약간 중복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7천만 원을 돈을 주고 매입을 했잖아요. 네. 감가상각이 이제 매년마다 그걸 비용 처리를 하는 건데. 예.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취득 금액은 그 날짜에 돈을 주고 취득을 하고 매년마다 그 취득 금액만 그 감가상각한 거를 매년 또 비용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회계 처리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 건물은 2016년 2월 28일 날 취득할 때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차변의 건물 자산증가 8,900, 대변에 현금으로 샀다고 봅시다. 대변에 현금 8,900. 그래서 자산 총액의 변동이 없죠. 자, 건물을 샀는데 2월 28일 날 비용으로 발생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이 건물 취득한 거에 대해서 8,900에 대해서 일부를 비용화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건물의 내용 연수는 20년이다. 그러면 정액법을 하기로 했으면 이 8,900만 원을 20으로 나누면 1년당 감가상각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정액법이죠. 그래서 했더니 지금 여기가 2016년 한 번 했고 17년 한 번 했고 18년 19년 4년간 한 거죠. 예, 그래서 4년간 한 누계액이 2,200이란 얘기예요. 2,200. 그러면 2,200만 원을 4로 나눠보면 1년에 550 했다는 거죠. 그러면 550만 원 곱하기 20년 하면은 8,900밖에 안, 8,000, 취득금액이 8,900인데, 나누기 20년, 정액법이니까. 445만 원인데, 예, 그러면 왜 안 나오냐면 여기 월할 계산했다는 거죠. 2016년은 2월 28일 날 취득했으니까 1월 달 한 달치는 안 한 거죠. 그래서 좀 차이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4년치의 감가상각비의 합계예요. 그 돈은 취득 금액을 다 주고 매입을 한 거고. 그러면 그 돈을 그냥 비용을 그 연도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2016년에 비용 처리한 것은 8,900이 아니라 11개월치 11개월의 감가상각비만 비용 처리한 거지. 그 지금까지 비용 처리한 누계액을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2020년도 회계니까 2016년 2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가상각 비용 처리했던 누계액이 2,200이었다. 실제로 돈은 지급은 했는데 회계상으로 비용 처리를 안 할게. 그러니까 건물 금액이랑 현금이랑 둘 다 자산이니까. 그렇죠. 그냥 돈이 그냥 저 건물로 바뀌었다고 치는 거고 비용 발생을 매년마다 감가상각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유형자산이란 고정자산,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취득 시점에서 그걸 다 비용 처리하면은 그 투자한 그 기간에는 그 자산이 한 회계연도만 쓰는 게 아니라 내용 연수만큼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그 장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논리죠. 이해됐습니까? 감가상각비 개념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좀 혼동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수동결산 사항이 정리가 어떤 사항을 우리가 수동결산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322페이지입니다. 수동결산 정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항들을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수동결산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수익 비용의 이연과 예상 요 네 가지 우리 이거 FAT 1급 할 때도 연습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소모품의 정리. 구입할 때 자산 처리한 회사는 결산 때 비용 처리할 것을 찾아내야 될 것이고, 구입할 때 비용으로만 전부 처리했던 회사는 결산 때 미사용분을 자산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한쪽이 소모품이면 반대쪽은 소모품. 그리고 우리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죠. 유가증권들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들을. 그래서 공정가치가 더 크면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에는 수익을 발생시키고, 공정가치가 하락을 했으면
자산 감소를 시키고 차변에는 비용 처리하고 평가 손실.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만은 공정가치가 올라갔으면 자산 증가, 공정가치가 하락을 했으면 자산 감소는 같은데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여기 공정가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수익 발생이라고 안 하죠. 자본의 증가다. 또 공정가치가 하락했다고 해서 차변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안 하죠. 자본의 감소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하고 이거는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바로 손익으로 가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자본으로 유보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을 우리가 장부에 있는 수량과 현장에 있는 수량의 차이를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하죠. 그래서 비정상 감모만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돼요. 정상 감모는 왜 처리 안 하느냐? 정상 감모는 수동 결산이 아니라 자동 결산할 때 거기 재고 금액을 아예 빼고 입력하면 그게 원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에. 그래서 여기 비정상 감모는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변에는 만약에 그것이 제품이면 제품 하는데 적요 8번을 꼭 걸어야죠. 타계정으로 대체. 그 다음에 부가세 정리해야 되죠. 부가세 정리. 결산 때 부가세 정리는 12월 31일이니까 2기의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미지급세금,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또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차변의 미수금, 이거 역시 정리할 때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정리 12월 31일 날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선납세금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전자 지금 우리 8월 달에 법인세 중간해납했죠. 그거 선납세금 처리해놨잖아요. 결산 때는 그 선납세금 대변에다 넣어야 돼. 이미 자산이 아니에요. 왜? 이제 법인세로 그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어요. 우리 그 정기예금 만기돼 가지고 이자 80만 원 받을 때 그 원천징수 당한 거 있었죠? 그거 선납세금 처리했죠? 결산 때 이거 대변으로 갈 겁니다. 두 개를 합쳐서. 중간에 납한 거하고 예정 납부한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정기예금 이자 80만 원에 대한 세금, 이것이 선납세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대변에 가고 차변에 비용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외화자산이 있으면 외화자산을 평가합니다. 외화자산 하면 대표적인 게 외상매출금.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자산은 증가해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기말평가가 커졌다. 그러면 이거는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외화예금으로 받네요. 그러면 외화예금이 증가하고 외화환산 이익이 발생하고,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봐요. 그래서 외화환산 손실 대비는 외화예금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우리 지금 금융위기 비슷한 상태를 맞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오르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장부상으로는 외화 자산이 있는 기업들은 지금 현재 외화 환산 이익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죠. 환율이 확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 외화 부채는 외화 자산하고 반대로 갑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이렇게 올랐을 때는 지금 외화 부채가 뭐냐면 외국 은행으로부터 돈 빌린 거. 그래서 외화 차입금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장부금액이 크다는 건 뭐냐면 환율이 지금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만큼
외화 환산, 이건 환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부채가 기말평가액이 작다는 거죠. 기말평가액이 작은 것은 환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환율이 떨어지면 외화 환산 이익이 나타나고, 밑에 거는 기말평가 금액이 크다는 거죠. 환율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손실이 나요. 그래서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는 환율에 따라서 서로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의 환입, 네,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자동결산에서 하죠. 대손충당금 설정은. 그러나 환입은 수동결산 사항이죠. 과다하게 설정된 거 환입시키는 거. 그래서 차변에 대손충당금 감소시키고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환입해준다. 이것은 자동결산으로 결산자료 입력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수동결산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결산 문제가 나옵니다. TAT 2급에서도 결산 문제는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우리 323페이지에 가면 이제 자동결산. 그래서 자동결산 분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결산 재무제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점표 추가를 이렇게 눌러주면 된다. 본 메뉴는 결산 작업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 정리 사항을 수동 대체 분계를 하지 않고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 해당欄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여 자동 분계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으로 해당 월의 선택에 따라 중간, 기말 결산을 진행한다. 그래서 맨 위에 결산자료 입력에 가면은 거기 위에 기간을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지금 3월 말로 분기 결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기간을 분기로 입력하면 돼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 6개월에 반기 결산을 할 때는 결산자료 입력에 위에 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반기만 입력하면 된다. 이거. 1년치 할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연간으로 입력을 하면 된다. 이거. 그래서 자동결산에서 하는 일들은 이런 것들이다. 재고자산에 기말 재고액 입력해야 되고, 그러면 매출원가 대체분계가 만들어지죠. 점표 추가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유무형자산에 감가상각비 입력해야 되는데 계산 다 해놨으니까 우리가 쉽게 입력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요. 퇴직급여,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 빼고 잔액을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입력해야 되죠. 그리고 대손상각비, 예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산해가지고 입력하는 거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추정해가지고 입력해야 되고, 법인세 등은 아까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는 여기 수동결산에서 했잖아요. 그걸 빼야 돼요.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법인세 비용에서 선납세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했던 걸 뺀 나머지 금액만 여기다 입력을 하죠. 그래서 점표 추가하면은 자동결산 점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일반 점표로 넘어가죠. 이 점표 추가 누르면 점표가 일반 점표에 가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 분계를 해보자 하는 문제가 여기 5문제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별로 없네요. 그렇지만 이게 오늘 지금 시간이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이거 마무리를 못하고 중간에 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수행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